사슴아 동이지만 강아지 동이지만. 위원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을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준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오경 신부님, 제 예금 통장이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국적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고결한 한 영혼과 작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비천한 것들 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루해 보이는 삶은 아무런 가감 없이 그 자체로서 이 시대의 불의와 타락에 대한 무언의 질타였고 우리들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양심의 살아있는 호소였습니다. 그의 이름 권정생. 이제 그 이름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지상의 평화와 통일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강자들의 폭력과 파괴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뿐 아니라 벌레와 새와 쥐와 개구리,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진실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존재를 가리키는 영원한 기호로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백창호입니다. 권정생 선생님 떠나신 지 5년 됐지만 저렇게 숫자로 계산하니까 5년이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곁에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권정생 선생님 시나 동화의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 창비에서 나왔던 사과나무밭 달림이라는 동화책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거기에 소라는 동화가 실려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가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먼저 이 소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슬에 몇 감은 풀잎, 소는 그 풀을 먹고 배가 둥둥 부른다. 참으로 편하다. 소는 그래서 바보 같다. 소는 코를 꿰인 채 잠자코 끌려가 준다. 사람 대신 무거운 달구지에 짐을 실어다 준다. 소가 살이 찌면 사람들은 값을 얼만큼 올려 매긴다. 그러나 소는 그림처럼 언제나 아름답다. 구정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도 소는 하늘에 눈을 둔다. 소는 꿈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마음으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동화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권정생이라는 한 작가한테 중독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동화와 시를 읽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온 권정생 노래상자입니다. 권정생 시에 붙인 노래들만 모아놓은 책이고요. 선생님이 동물을 참 좋아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소를 소개했고요. 또 다른 권정생의 친구는 토끼입니다. 토끼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런 시죠. 쇠그물에 달빛이 아른거리면 엄마 보고 싶은 아가 토끼가 달림을 가만히 쳐다보
아카시아 잎을 주면 아카시아 먹고, 발행이 잎을 주면 발행이 먹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고, 어느 때까지나 가만히 기다리고, 쇠그물에 달빛이 아른거리면 엄마 보고 싶은 아가 토끼가 달림을 가만히 쳐다보고. 뭐 그 밖에도 많은 동물들, 쥐라든가 하고 친했는데요. 다음 곡은요, 권정생 선생님 그 동화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동화죠. 강아지똥. 얼마 전에 그 강아지똥 동화만 가지고 음반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음반과 책을. 강아지똥을 음악으로만 다 구성한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노래하는 강아지똥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주제가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 잠깐 그 노래가 나왔었죠.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막 째려볼 때 똥둘 셋넷이나 꽃둘 셋넷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이지만 똥둘 셋넷. 그리고 비슷한 게 뒤에 나오면 꽃둘 셋넷입니다. 눈치껏 한번 해보세요. 권정생 선생님이 삶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딱 맞는 것보다 좀 틀리는 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강아지똥입니다. 지지 나는 조그만 똥이지만 강아지 똥이지만 흰둥이가 누고 간 강아지 똥이지만 소달구지로 간 골목길 담비 구석자리에 놓인 못생긴 똥이지만 똥둘 셋넷 내게도 꿈이 딴다 고운 꿈이 딴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아직은 비밀이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내가 품은 씨앗 하나 샛노란 민들레로 피어나는 날 꽃둘 셋넷 세상엔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걸 나 같은 강아지 똥도 쓰일 때가 있다는 걸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내가 품은 씨앗 하나 샛노란 민들레로 피어나는 날 꽃둘 셋넷 세상엔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걸 나 같은 강아지 똥도 쓰일 때가 있다는 걸 고맙습니다. 네, 공연 잘 들었습니다.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마음이 숙연해질 수 있는 게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수요북콘.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 추모 5주기 특집으로 꾸밉니다. 예, 오늘의 추모 공연 식전 무대는 방금 들으신 백창우 선생님께서 꾸며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시인이자 월간 라이브러리 리브로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권정생 선생님 추모 5주기, 그리고 지난 4월 27일이죠. 선생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정우경 신부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세 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네, 오늘은 식전 공연에 이어서 다양한 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현재 안동에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상학 시인과 어린이 문학 평론가이자 어린이 문화연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선생님 잠시 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영광 시인과 안현미 시인의 신앙독, 그리고 동화구연가 이정도 선생님의 동화구연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권정생 선생님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또 이어가야 할 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첫 손님들 모셔볼까요? 예, 이주영 선생님과 안상학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 앉으시죠. 서로 제 옆에서 멀어지시겠다고. 아니요, 제가 앉겠다 그런 겁니다. 네. 네, 앉겠다고.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이주영 선생님과 안상학 선생님 뒤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듯이요. 굵직한 일들을 참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자잘하게 많이 써놨는데, 그냥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33년간 살다가, 요즘은 그냥 나와서 이렇게 어린이 문화 일 가꾸고, 그냥 어린이 문학이라는 잡지 하나 발행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뒤에 소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뭐 이쪽에서 자료를 잘못 찾으셨든지 아니면 제가 경력이 별로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사진이 훨씬 멋있는데 대신 사진이 조금 이번에 권정생 선생님 새 책이 2권 나옵니다. 한 권은 지난해에 발간한 바 있는 삼배치마. 네. 권정생 선생 동시 선생님께서 5, 60년대에 쓰셨던 동시들을 이렇게 갈무리해 두신 걸 저희들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할 때 이제 발견된 그런 시집 형태로 직접 손수 묶으신 시원고들인데요. 그걸 이제 영인의 형태로 지난해 냈었고, 근데 워낙 안동 인말 사투리가 많고 해서 원래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한 42편으로 추려서 원래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나만 알래 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비에서 과거에 권정생 선생 산문 글모음 집이었는데요. 종로서적에서 나왔던
덩이로 뒹굴면서 그게 나중에 한울림에서 한걸음에서 이렇게 권정생 이야기 원투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린 산문들이 산문들하고 또 선생님 책으로 묶여지지 않은 여러 산문들을 발굴해서 이번에 아주 분량이 두툼합니다. 창비에서 빌뱅이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새롭게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문학동네 남한알레에 제가 발문을 썼는데요. 거기엔 제가 양력이랄 것도 없고 안상학 갈로 열고 시인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이제 원고를 보냈더니 그대로 실었어요. 근데 창비에서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머릿말을 썼는데 전화가 왔어요. 갈로 안에 이걸 좀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을 앞으로 빼고 시인을 뒤로 밀면 어떻겠냐고. 순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시는 안 쓰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양력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인사는 아직도 안 했는데 이따 차차 하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경상도 스타일이실 줄 알았는데 충청도 스타일이시네요. 네. 네. 지난주에 17일 권정생 선생님 추모 5주기 맞아서 안동에서 추모제 행사 있었죠. 예, 그때 분위기도 조금 전해주시죠. 예. 원래 벌써 5주기인데요. 5월 17일. 근데 원래는 특히 아까 잠시 나왔었지만 권정생 선생님 유언을 집행해 오신 정호경 신부님께서 폐섬유종이라는 지병으로 지난 4월 27일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모식에는 두 분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또 그날은 또 추모사를 해주신 분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천주교 안동 교구장으로 계셨던 두봉주교께서 추모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평소에 그 생전에 아주 가까우셨던 분들이었는데 두 분은 나이 적으신 두 분은 미리 돌아가시고 고령의 두봉주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주 재미난 좋은 추억거리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이번 추모식은 아마 그 세 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 아주 뜻깊은 추모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이주영 선생님도 내려갔다 오셨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전주에 문학기행으로다가 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문학기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특히 또 안상학 시인 이렇게 이제 시인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안상학 시인이 잘 안내를 해가지고 화목초등학교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5월만 되면은 선생님도 부쩍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참 행사 많던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네, 하여튼 바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먼 데는 사람 자주 보내요, 자꾸. 네. 요새는 특히 이제 몽실 언니 네. 100만 부 발행이 돼서 그 출간 기념으로 또 이철수 판화가 네. 새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몽실 언니 좀 행사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또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행사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저런 걸로 일단 5월 한 달은 하여간 아이들한테 반짝 관심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시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달에는 권정생 선생님 추모하는 그 행사가 여느 연도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여러 군데서 했어요. 네.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 세월 속에서 이렇게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고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추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시죠. 말씀할까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번에 내 삶에 들어온 권정생이라고 이제 똘배 문학회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권선생님 동화를 쭉 읽고 쓴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 또 냈어요. 네. 예.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권스님이 이렇게 사람들 각자에게 각각 개별에게 다가가는구나. 네. 심지어 어떤 분은 권 선생님 동화를 읽고 출판사 편집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제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참 권 선생님 참 나쁜 남자다.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네. 예, 참 권 선생님 동화를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 왜? 그게 옳은 건 한데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아마 우리가 권쌤을 그렇게 많이 이제 좋아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볼수록 마음이 그죠 많이 불편하다라는 거지. 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더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추모하는 발길들이 많냐. 네. 이건 말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창호 형도 그랬지만 이미 생전에 권정생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인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달라질 일 없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80년대에 이미 선생님과 이렇게 사귀어 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점차 이렇게 선생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사실 안동을 떠나고 싶었고 사실 2007년도에 떠났었거든요. 네. 서울로 왔었는데 제가 떠나올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서울 가서 뭐 하겠냐고 가지 마라고 이렇게 한사코 말리셨는데 결국 서울행을 결행을 해버렸는데 제가 3월 10일 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작가의 사무처 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올라오고 며칠 안 돼서 선생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내려갔었는데 대구로 그때는 뭐 조리를 잘 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 5월 17일 날 다시 재검 받으러 가셨다가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불의에 뭐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괜히 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재단 출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사무처장 물망에 오르고 네. 그래서 다시 잡혀 내려갔죠. 잡혀 내려갔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생전에 감염된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서서히 한둘씩 나타나서 모이다 보니까 네.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권선님한테 살아 생전에는 네. 거기 안동을 가고 싶어도 못 가.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제시켰어요. 가지마, 간다면 가지마. 그래서 그때는 가는 게 많이 자제됐는데 이제는 안 계시니까 하늘에서 불편하시던 어쨌든 네.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이렇게 침투하셨다 그랬는데 그 마음들이 이렇게 추모를 계기로 모이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드네요. 아까 처음 식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선생님의 인쇄 전액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또 기부를 하셨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그 어린이를 위한 또 세상을 위한 삶을 사셨다. 예, 그래서 더욱 뭉클 했는데요.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의 삶과 남긴 작품들 중에서 몽실 언니, 강아지똥, 나만 알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갈까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해 오신 그 자료 화면이 있죠. 네.
이렇게 앉아서 보이나? 이쪽으로 이거 조금. 아닌데. 자리를 우리는 안 봐도 되는 건가? 네. 제가 이쪽에 앉고 선생님 이쪽에 앉고. 예. 우선 조금만 앞쪽으로 와주시죠. 조금. 저희 화면에 잡혀야 되는. 하여튼 이렇게 앉으니까 그림은 네. 저는 좋은 것 같으네. 요즘은 다 이 영상이 중심이어서 사람은 이렇게 뒷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먼저 권정 선생님 연보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귀국하셨죠? 어떤 선생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저보다는 안상학 시인이 네.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서 일본에서 돌아온 그 순간. 잠깐 설명. 그거는 이따 자료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일단 이걸 보시고. 네. 제가 일본에 태어나셔가지고 귀국하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이따 나오고 69년도 이야기도 다 나오니까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청송으로 귀국한 건 아니고 일단 일찍으로 왔다가 청송으로 온 거죠? 그게 조금.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2009년 어린이 재단이 설립되었고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사신 거는 너무도 유명하시지요. 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세 가지 작품이죠? 제가 못난 솜씨지만 이걸 만들어 봤는데 어젯밤에 만드신 갑자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홍대 리브로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이 새 책을 가지고 강아지똥 몽실언니는 이미 100만 부 돌파했고요. 나만 날래는 가장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온 책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이 새 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권정생 선생님 그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17살, 어린아이로 17살 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무려 17의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죠.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2군데, 우리나라에서 2군데, 도합 4군데를 다녔셨는데, 그 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졸업이 늦어지셨죠. 네. 이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은 권정생 선생 이모님 되시는 분입니다. 안순금 여사인데요. 권정생 선생님 어머님이시고, 안계순, 원래 이렇게 계절 계자를 쓰셨는데, 호적에는 지금 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티치 하늘에도 보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순인데, 계자에 이게 수기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면서 계자를 옮기는 사람이 오얀니자로 보고 이순으로 이렇게 지금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이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계순입니다. 조금 앞으로 더 넘겨보시죠. 예. 권정생 선생 하면 어머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 형제들도 그러하셨겠지만 선생님에게는 각별한 정이 있습니다. 여러 일화들이 많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결핵에 걸려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병석에 계실 때 결핵은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께 손수 이 산골 저 산골 찾아다니시면서 개구리 뒷다리 수천 마리를 잡아다가 선생님 고안 먹이셨다는데 선생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만 사실 먹을 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많이 먹는 게 문제고 많이
감추는 게 문제지.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권스님 작품의 여러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어머니를 쓴 시도 여러 개. 예. 어머니에 대한 시도 있고, 무명적 어려 어머니,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모델이 된 작품이죠. 물론 한티치 하늘 같은 것도 가족사, 선대 가족사 이야기 드리고 합니다. 선생님 집 4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여기 보시면은 축대를 쌓아놨는데요.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렇게 그냥 어슷하게 하천으로 내려왔었는데, 원래 하천부지였거든요.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면은 지상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뭐 선생님에게,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 집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택지화를 전혀 하지 않으면은 지상권도 없어지고 흘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공사를 허락을 받고 이제 진행하던 가운데 이제 선생님 그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택지가 됐죠. 마당에 혹은 그 바람벽에 있는 노랑 딱새 새집이에요. 선생님 직접 만들어 두신 솥, 국수 삶아 드시던 마당에 있던 솥입니다. 뺑덕이가 있던 집이고, 네. 마당에 민들레들이 많이 피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밟아서 반들반들해져서 정말 이제는 민들레꽃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권쌤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37년에. 그래서 일본에서 성장을 하시고 어린 시절에 일본어를 직접 체득을 하시고 동화책도 이렇게 많이 읽고 미야자와 겐지라든지 오스카 와일드 뭐 이런 분들의 동화들을 그때 다 이미 많이 섭렵을 하셨어요. 태평양 전쟁 1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전쟁으로 소개가 되어서 동경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군마현이라는 즈마고이 처연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피란 생활을 좀 하시다가 46년도 봄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네. 안 넘어가. 제가 작년 3월 11일 날 일본 대지진 있었죠. 그 이후에 한 열흘 뒤에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요. 약속을 해뒀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지진 여파들이 아주 심각할 때였는데 갔었습니다. 니가타에 있는 뭐 선생님 형수님 댁도 찾아뵙고 선생님 사시던 집을 또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 뭐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사시던 바로 그 동경 시부야 혼마치라는 동네입니다. 그 혼마치 초등학교하고 소학교하고 불과 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집은 고물상인데요. 저 집도 저기 안에 계신 저분이 권정생 선생님보다 나이가 1살 어립니다. 어린 시절에 같이 컸겠죠. 앞뒷집이니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나가야라는 그 판자존이 타닥타닥 붙어있던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요 모퉁이 집이 바로 선생님 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슬픈 남학신에 보면 아이들 놀이터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 집 골목에서 나오면 얼마 안 됩니다. 요거 이제 방공호 슬픈 남학신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리교회, 슬픈 남학신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다니시던 소학교입니다. 본정소학교. 이게 작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요. 본정 유치원, 본정 소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동창생분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권 선생님 네. 동창. 네, 학교 동창생들. 선배, 후배, 곧또래 이제 다 같이 학교 다니셨던 분들. 네. 네.
그때 당시 46년도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그 산문에 묘사해 둔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의 매를 되어주셨던 분이 세 번째, 뒷줄에 세 번째, 인상착의가 똑같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신경질적이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저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억을 더듬이시면서 저 두 번째 계신 분이 권정생 선생 누님하고 친구분이십니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꼬라고 알더라고요. 예. 같이 이우제에 살았습니다. 이게 슬픈 나머지 나오는 미츠고시 백화점. 그 엘리베이터 타러 마을에서 이제 동무들하고 가서 길을 잃고 한 그런 사건. 그 사건 속에 나오는 그 백화점이 신주쿠에 있습니다. 신주쿠하고 시부야는 바로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죠? 이게 그 미츠고시 백화점의 상징물인데 건립 초기에도 있었다니까 권 선생님이 손때가 한번 스쳐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피란 갔던 츠마고이 그 산골 마을입니다. 네. 그 누나가 쿠사츠 온천에 온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협계 열차 타고 오다가 해방이 됐던 소식을 들었던 그 협계 열차가 다니던 그 철로입니다. 만자역이라고. 여기가 바로 츠마고입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귀국을 하셨겠죠? 네. 이건 일본의 권을송 씨라고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이 일본에 계속 계셨는데 아주 잘 사셨더라고요. 그 선생님 2007년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선생님 형수님께서 소식은 들었지만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여기가 작은 형수님, 여기가 이제 조카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권정생 선생님은 지금 살아 계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때 66년도에 선생님 수술 2번 하실 때 그때 수술비를 다 이 작은 형님이 대어주셨어요. 그때 편지 보면은 그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정 선생님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거, 일본 책, 문학책들, 목록 적어 보내면 다 구입해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노신전집이라든지, 미야자와겐지, 이런 다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참 많은 기억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제부터 책 이야기인데. 몽실 언니네요. 선생님, 몽실 언니에 대해서 좀 글쎄, 몽실 언니만 네. 이름만 나오고. 왜 저기 없어졌어? 이거 보여주라는 얘기인가? 1984년작이죠. 네. 예. 그렇죠. 몽실 언니는 권정생 선생님의 이제 문학으로 보면은 물론 이번에 이제 동시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강아지똥과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있고요. 강아지똥의 유행의 작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실 언니라는 좀 새로운 상당히 리얼리즘 계통의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몽실 언니는 권선생님의 대표작이면서 우리 어린이 문학사에서는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 현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네. 몽실이 이야기는 네. 예. 권 선생님이 46년에 기국을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만주에서 온 사람들은 만주거지라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일본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았던 것도 서러운데 기국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놀림감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생님 기억 속에, 작품 속에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부산 간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서 일찍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고향은 일지면 광년인데 아버님께서는 광년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가까운 조탑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자리 잡으실 때까지 나머지 가족들은
청송 외가에 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외가에 가셨고, 여기도 보면은 몽실이도 일본 거지로 나옵니다. 같이 귀국해서 놀림 받고 똑같은 일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좌우 대립이 극심한 빨치산과 이제 토벌대들의 싸움이라든지 그걸 청송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점득이네라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몽실이하고 어쩌면 선생님하고는 삶의 궤적들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머물렀던 청송 외갓집이 있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향나무가 들어가서 한번 향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가가 두부도 내어 팔고 술도 이렇게 팔고 하던 주막 같은 것도 곁들여서 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부장수 이야기는 그 점득인에 보면 또 나오죠. 그 경험들이 예. 청송 화목 장터. 예. 이거 몽실 언니 영화로 이지상 감독 영화로 찍은 건데요. 네. 몽실 언니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요. 주변에 몽실이와 같은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몽실이 이렇게 융화되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로 이렇게 네. 만들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 행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몽실언니 읽었는데, 네, 또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울지 않으셨어요? 네, 밤에 또 펑펑 울어서 몽실 스타일로 머리도 쫙 잘랐어요. 그래서 몽실이도 짧게 샀구나. 어쨌든 낮이 같다 좀 그랬어요. 네, 동생만 업고 가면은 딱 몽실이. 네, 만남이를 얻고. 사실 몽실 언니와 같은 그런 언니들이 네. 많았죠, 이 시대에. 네. 뭐 권세님은 그 안에 형성하시겠지만 많은 그 언니들이 자기 동생을 업어 키우고 그죠? 네. 예, 데리고 다니고 뭐 저도 우리 누나가 8살인데 저를 업어 예. 키웠죠. 예, 그런 업어 키웠. 그런 몽실이 언니. 아마 그런 몽실 언니는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보면은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우리들을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이게 그 영화의 제 사진은 한번 아니고요. 서보시면 비슷한. 이거 저기 이지상 감독의 영화 캐스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주인공으로. 다음에 찍을 때는 꼭 주인공으로. 어른 성인 역으로 저를. 네. 무슨 출판사 광고 같아요. 100만 부 돌파 기념 넘어갑시다. 예. 이제 첫 이제 이죠. 들어가는 모습인데 살강마을은 여기 이영광 시인 계시지만 이영광 시인도 단촌인데 의성 경우성 일찍하고 바로 인접한 것인데 거기 살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이릅니다. 살갈댁의 살강마을. 넘어갑시다. 몽실은 크게 이제 세 무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노르실이 있고, 노르실은 그 선생님 생가에서 한 10리 거리에 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대구 안동 국도변에 있는 노르실 전경입니다. 이쪽. 그리고 이 학교가 있는데 폐교가 되었는데 저기에 재단이 옮겨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몽실이가 살았던 네. 그 마을에 재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참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본 건데 제가 일부러 글씨를 못 썼습니다. 일부러. 원래 명필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선생님 조탐리가 저기가 선생님 마을이고 망호리에 비내미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십리거리에 있습니다. 노르실이 있고 몽실은 이 그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장터 마을 몽실이가 난남이 없고 거지 밥 얻으러 다니던 장터 마을이 오리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 마을에 운산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의성역에 내려서 청송 대골까지
의붓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의붓 형제들하고 살고 있는 대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살던 온산 중앙선 열차가 또 내려갑니다. 다음 넘어가죠. 저희 의성역에서 내려서 대골까지 23km예요.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요. 6시간 걸립니다. 근데 몽실이가 어느 날은 한 번에 다녀옵니다. 근데 그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몽실이도 다리를 다쳤을 때인데 어렵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온산역인데 지금 통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많은 학생들이며 이렇게 많이 드나들던 역이었는데 지금은 간이역도 아니고 통가역입니다. 기차가 전혀 서지 않는. 이건 의성역이죠. 의성역까지는 내역이 맞죠? 운산에서 의성까지. 운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단촌, 화본, 의성 이렇게 내역입니다. 그럼 이번에 문학기행도 이 코스로 네. 다녀오셨나요? 네네. 네. 화목까지 갔다 오죠. 네. 이거 뭐 저희들 한번 걸어본 모습입니다. 의성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옛날 그 길로 한 번은 선생님께서 외가가 그리워서 90년대 한 중반쯤 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직접 조탑에서 걸어서 대골까지. 옛날에는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외가하고 우습게 이렇게 서로 걸어 다니셨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외가에 처음 갈 때 8살인가 9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살 그때도 걸어가신 거죠. 네. 네, 그때도 걸어갔고 그다음에 다시 1년 뒤에 돌아올 때도 걸어왔고 그다음에 의성도 장터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의성 그 화목에서 의성까지 중학교 또는 안동까지 애들이 걸어 다녔더라고요. 중학생들이. 그 참 대단한 우리 조상들. 계속 넘기시고요. 이거 이제 걸어간 장면입니다. 넘기시고, 예. 저기 버스 보이죠? 네. 이때 한 10대명이 걸어봤는데요. 저기 반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지쳐가지고, 저 버스를 타고 토낀 사람들 여러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 그 버스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끝까지 걷겠다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자, 너무. 예. 이게 이제 의성 사곡에서 청송 대골로 넘어가는, 화목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데요. 사곡 사람들은 사곡제라 부르고, 화목 사람들은 화목제라고 부르는 그 고개입니다. 고개를 넘으면 바로 대골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고, 예, 주막은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골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권수님이 동화 쓰시면서 네. 자기 어릴 때 갔다 온 생각만 한 거예요, 하루. 네. 그래서 갔다. 네. 대골 편말이 보이는 앞에서 기념 촬영만 하고요. 살아남은 완주하는 사람들 자랑스러운 얼굴이. 저기 백창우 선생님 계시고 이 정도. 없어요. 백창은 없고요. 저 뒤에 아니신가요? 비슷하게 닮긴 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골은 그 의성 청송 화목 장터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권정선 선생의 외가가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외가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이건 대골 아닌데요. 나중에 다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한국전쟁으로 소개가 되어가지고 저 안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없어요. 그때 한국전쟁 때는 10여 호가 있었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권 선생님이 1946년도에 잠시 다니셨던 화목국민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말씀하세요. 조금 하실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넘기는 게 참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이 화목초등학교가 원래 이호덕 선생님이 그 부모님이 1904년에 이쪽으로 이제 솔가예요. 기독교 것 때문에. 가서 화목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화목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나중에 교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교무로 있을 때
보니까는 권정세 선생님이 여기를 다니셨어요. 학교로 1년간 화목교회를 다녔고, 예, 그래서 그게 참 두 분이 그래 인연이 있는데 두 분이 그래 30년 동안 서로 같이 그 좁은 방에 누워서 얘기하고 편지 주고 받으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하셨던가 봐요. 예, 제가 이호도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호도 선생님 이렇게 여기를 현장 답사하려고 가려고 그날 그 안동에 들어서 권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떠날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이번에는 예, 어디 가서 화목 간다 그랬더니 화목 왜 가냐고. 그래서 그 이호도 스님 고향에서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거기 살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 학교. 생전에 예. 모르셨군요. 그 이호덕 선생님. 예, 서로 네. 그거를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네. 그때는 한 공간에 계셨는데 서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 25년생이고 소띠고 네. 선생님 37년생 소띠 띠동갑인데 그 나중에 이제 강아지똥이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오래 돌아가실 때까지 깊은 무명저고리와 네, 엄마. 네, 그때 네, 강아지 똥을 네. 이제 벌써 네. 무명저고리 엄마 때문에 찾아갔죠. 네. 이호도 선생님이 네, 네, 네. 찾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몽실현님 무대가 부산인데요. 부산은 또 왜 이렇게 선생님 작품 속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되냐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안동에 나와서 고구마 상회 점원도 하시다가 이렇게 저울금 속이는 것 때문에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느 날 어머니가 무슨 운동회 때 쪄다 판다고 네. 그래 고구마를 사러 오셨는데 선생님이 주인이 시킨 대로 저울금을 속여 팔아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펑펑 우시다가 다시는 이 짓 안 하겠다고 돌아가셔서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부산에 이모가 있어서 하신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동아미싱이라는 공장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모 집이었어요. 이모님 댁에 내려가서 이종 사촌 형이 경영하는 동아미싱에 같이 이렇게 몸담고 계셨던 거죠. 여기가 이모님 집입니다. 고관 삼거리의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집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촌 동생 조카들이 이종 조카들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요 위치였답니다. 여기에 집이 그때 선생님 계실 때도 여기에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다음 넘겨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이 책을 빌려보셨던 헌책방 계몽서적 그 계몽서적이 있던 데가 바로 여기 미장원 건물입니다. 네. 미장원 화이트 헤어 클리닉이라고 되어 네. 저기가 이제 서적이 있던 자리고 여기가 바로 건너편에 중앙초등학교 분교장이 있었다. 분교장 앞에 계몽서적이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산문에 보면은. 여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 분교장이었고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여기 참 주인이 선생님을 이쁘게 보셨던가 봐요. 그리고 헌책을 공짜로 빌려주시기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때 선생님 너무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셨던데 이 계몽서적 주인이 선생님을 뭐 이렇게 독서 배고픔을 갈증을 해소를 많이 해주셨죠. 여기가 동아미싱이 있던 자리입니다. 선생님 집하고 6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는 초량동, 동구 초량동이고 집은 중구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그 인접한 곳입니다. 다음. 여기 성분도병원입니다. 선생님이 처음 66년대 수술을 받았던 신장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공간이죠. 그때만 해도 신장 전문 병원이라고 그랬답니다. 여기가. 3.1교회 선생님이 부산 생활에서 친구로 사귀 최명자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충청도서 온 그 친구는 작품 속에 자주 여러 인물로 형태로 드러나는데 3.1교회를 다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서 성경책을 선물을 받아요. 군용 성경책. 그래서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 교회입니다. 성경책 얘기 나오는 거 하는데 네. 권수님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하느님이 몇 번 나왔는가에 다 서서 적어놨어요. 뭐가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어떤 말이 몇 번 나왔는지까지 다 적어놨어요. 몽실이가 그 아버님을 모시고 자선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선병원은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1950년에 세운 건데 거기에 몽실 언니 보면은 4년 전에 54년도에 내려가서 4년 전에 독일 수녀회가 세웠다는 자선병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병원이 바로 이 메리놀 병원입니다. 근데 메리놀 병원 선생님 잘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독일계가 아니고 미국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메모에 옛날 몽실 언니 작품 쓰실 당시의 메모에 보면은 메리놀 병원하고 1950년 4월 15일 개원 이런 메모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톨릭 센터인데 저기가 원래 그 옛날에 50년대 병원이 있던 터가 이쪽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때 당시 이제 수녀들이 진료하는 모습이고 병원 아래미를 서 몽실이도 그 16세 동안 거기에 줄을 서가 있다 결국 진료소 문턱에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줄을 그때 서 있었으니 어느 세월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국제시장까지 줄이 내려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도 계속 정문을 사이에도 양쪽으로 줄이 엄청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문진을 합니다. 해서 중한 사람은 미리 보내고 근데 나중에 어떤 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때도 새치기가 있었답니다. 새치기가. 네. 그래서 힘없고 빼검 사람들은 순서가 세월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강아지똥이네요. 네.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조금요. 그러니까 몽실 언니가 이렇게 모든 사회에 실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이게 재구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강아지똥은 의미만 말씀 좀 드리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한 말씀 주시죠. 권정세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누나 여기 한번 봐봐. 뭐인데 여기 봐봐. 여기 민들레 꽃이 이 강아지똥 속에서 피고 있잖아. 이렇게 그걸 직접 보신 거예요. 그걸 누나인데 말씀드린 기억을 큰 누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그런 것도 그냥 시피 봐 넘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화를 이렇게 제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때 이미 이 강아지똥이 이렇게 선생님 마음속에 자리 잡으셨겠죠. 강아지똥 속에 핀 민들레 계속 대화를 하셨겠죠. 근데 강아지똥이 처음에는 동시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권정생 스님께서 69년도에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미 그 동시를 선생님이 이미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똥도 동시로 써두었다가 66년도 수술하고 2년이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2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하고 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하신 게 동화를 써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지에서 공고가 난 거죠. 제1야 동문학상을 공고 나왔는데 현상 공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다시 개작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동시였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때 이게 연화교력요양원 시절인데요. 나중에도 1979년도에 또 병원에 또 이렇게 다시 요양을 가시게 되었는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66년도에 수술을 받으시고 2년밖에 못 산다 이러면서,
나는 살아서 뭐라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될까? 그런 고민 끝에 내 동화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강아지똥 이야기 속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들게 됩니다. 그림 동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뭇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나뭇잎이 나는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어디에 쓰이고 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그 속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꿈까지 이렇게 꾸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때 강아지 똥을 쓰는 마음, 내가 유서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떤 의미 있는 하고 갈까,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들,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간 게 강아지 똥이었듯이, 그 이후의 작품들도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요것만 쓰고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니라 요것만 쓰고 죽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네. 환해졌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요것만 쓰고 죽어야지, 네, 죽어야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발 요 작품만 쓸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쓰고 나면 또 살아계시고, 쓰고 나면 또 살아계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작품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 쓰신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뺑덕이 아마 강아지똥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호주 이뺑덕입니다. 호주산이 아니고, 어떤 애가 와서 물어요. 재단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니, 이 개가 호주산이에요? 묻더라고. 호주산이 아니고, 호주라고 집주인 이름이다는 것. 이뺑덕이로 지었는데, 선생님이, 고전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한 게 뺑덕음이에요. 항상 그 말씀 하셨어.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썼잖냐. 아니면 뺑덕이가 뭘 먹고 살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삶의 절실성, 그 다음에 생존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몽실이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디지 않으려도 보면 분들레, 이런 인물들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 무덤 파서 골까지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생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뺑덕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아주 선생님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말입니다. 아까 79년도에 그 병원에 이제 계셨던 사진이었잖아요. 우리 이주영 선생님하고는 권정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맺으셨나요? 예. 80년대 초부터 네. 이제 이호덕 선생님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네. 가끔 찾아뵀는데 제가 저는 약간 나쁘죠. 나쁜 사람인 게 어째서? 저는 이렇게 좋아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심부름하느라고 뭘 꼭 네. 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일이 가서 부탁하러 갈 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러 갈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찾아뵈서. 그때 79년에 이미 2년 시한부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아니요. 걔가 좀 권 선생님이 어떻게 아픈지를 지금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네. 이미 네, 60년대 그렇게 전신 결핵이 됐었고 네, 네, 네. 이미 그때도 지금 계속 그렇게 이 작품만 제발 쓰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항상 그 주머니를 차고 다녔죠. 오줌 주머니 차고 다녔고 그걸 또 빼서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갖고 항상 몸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아프셨죠. 그러니까 80년대 이럴 때도 다닐 때도 이렇게 나와서 많이 못 돌아다니는 게 어딜 가면은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거를 급하면 이걸 빼야 되는데 호수를 네. 이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다니시고 그러셨던 거죠. 권 선생님, 어린 시절에 큰 전쟁을 이제 2번을 겪게 되죠. 일본에 계실 때도
태평양 전에 동경이 폭격을 맞습니다. 불바다가 되는데 선생님 동네도 불에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피란 가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교육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셔서 꿈을 많이 꿨겠죠. 우리나라는 어떤 곳일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부산항에서 기차를 타고 이 운산역까지 오는데 주변 풍광이 무슨 운막도 아니고 골고리 집들은 듬성듬성 있는데 그렇게 그 참 낯설고 참 서럽더라네요. 이게 일본은 그때마다 근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동경 인근에 사셨으니까 나름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잘하셨잖아요.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돼지우리 같은 집들이 이렇게 있고 해서 너무 실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작은 형께서는 이런 곳에 못 살겠다고 다시 일본을 가셨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남으셨는데 우리말을 잘 못하셨었거든요. 우리말을 이제 새로 적응하면서 일본 거지 핍박을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한국 전쟁을 다시 겪게 되잖아요. 3년 동안 또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너무 이제 못 먹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이미 아까 초등학교 사진 보셨지만 부항이 든 얼굴이었어요. 부었고 눈도 이렇게 부었고 버짐도 피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었죠. 근데 부산에 내려가서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밤에 거의 잠을 안 주무셨대요. 조카들 얘기로는 그걸 늘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어주고 밤새도록 책을 읽고 구연하듯이 조카들에게 계속 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밤도 꼴딱 새고 책 읽고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 17, 18, 19. 근데 그 생활을 하다 53년 말에 가셔서 57년 1월 달에 돌아오셨는데 우리 나이로 21살 들 때 병을 얻어서 어머니 손에 끌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57년도에 그때 폐병을 같이 알았던 동네 친구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네. 다 죽었죠. 다 죽고 권사님만 살아남고. 네, 선생님 혼자 살아남으셨다고 그러셨죠. 이번에 나온 나만 알레라는 작품 잠깐 얘기해 보는데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안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나만 알레는 우리가 이제 권사님을 그 동화 작가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동시도 꾸준히 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동시집도 86년에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6학년 때도 쓴 작품들이 있어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유품 정리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삼배치마라는 동시집을 사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이제 가능한 원본대로 살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동시가 발굴돼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보기 좋게 나왔는데 이게 권 선생님의 문학의 그 시기를 끌어올리는 사실 10년 정도 앞당기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문학사 관점에서 볼 때도 이 남한할례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16, 17 요때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30세까지 쓴 건데 동요와 어떤 그 동시 또는 정형시와 자유시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진행 과정을 보여줘요. 이게 예, 보면은 작품들 몇 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동요와 동시,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그런 과정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어린 시절에 안동 의성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걸 어린 아주 이 눈으로 처음 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낭송을 듣고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품이 어떤 게 있나? 어때요? 그럴까요? 아니 따로 이렇게 이야기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싶은데 어떤 작품이 있나 이런 거. 그럼 우리 이영광 시인
네. 오셨는데요. 예, 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나눠보면 저기 나만 알래 한 편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이영광 시인이십니다. 저는 권정생 선생님하고 같은 고향,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경상북도 의성. 선생님은 일찍, 저는 그 옆에 있는 안동.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생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도 않았고 별로 아동문화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한 두세 해 전에 갑자기 동화를 한번 쓰고 싶어서 끙끙끙 좀 읽고 쓰고 했었는데 그때 머릿속에 그 강아지 똥이 계속 들어있었어요. 강아지 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은 똥은 걸음이다. 이런 사실에서 출발한 그런 글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희생과 헌신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어떤 존재자로서의 자기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똥 대신에 이제 눈사람을 주목해서 봄 눈사람이라는 동화를 하나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이 눈사람에서 개똥 냄새가 계속 나서 뭔가 이 캐릭터가 혹시 그쪽에서 뭐 왔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걸 써가지고 바로 안상학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전 동화 이쪽은 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정생 선생님은 뵌 적이 없지만 그냥 저는 저하고 정반대되는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닐까. 저는 뭐 가난했지만 끼니를 자주 거르지는 않았고 보시다시피 몸도 뭐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고 그러고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성한 몸이 상한 몸이 될 때까지 자기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취향이 있습니다. 뭐 명예욕도 있고 돈 욕심도 있어서 돈벼락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잘 안아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 선생님은 정반대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하고 반대되는 분, 제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자면 제가 한시도 살기 싫었던 고향 땅에서 평생을 사시는 일, 이런 일을 해내시는 분들은 못하는 일들 해내시는 분 보면 굉장히 위대한 느낌이 듭니다. 안상학 선생님이 어느 회고에서 권정생 선생님은 하느님 같은 존재감을 지니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시를 읽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만 알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누더기 샤스 그게 아니야. 나만 알고 있을래. 아침에 엄마가 가만히 이러신 말씀, 밀린 학급비 좀 더 기다려. 그것도 아니지. 나만 알고픈 것, 날마다 모퉁이 가게집 서 침을 꼴딱 삼키게 하는
눈깔 사탕.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만 할래. 선고하고 말다툼할 때 글쎄 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무섭게 부릅던 선고 아버지 얼굴. 나만 할래. 돌아가신 아빠 얼굴은 그렇진 않겠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이어서 우리 안현미 시인의 또 낭독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쩌다 이래 몸 좋은 사람들 두 사람을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문단에서 몸무게를 맡고 있는 저는 고향은 안동이 아닌데 생전에 권정생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날짜도 기억하는데 2004년 3월 1일 그때 안동을 찾아갔었고 이제 물론 안상학 선배를 찾아간 거였긴 한데요. 그때 선배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탑에 같이 후배들 물론 저만 간 건 아니었는데 저희 후배들한테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운이 좋았고요. 선생님 그날은 좀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선생님 아까 보셨던 그 집에 가서 저희가 선생님 계신가요? 뭐 이랬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명이었는데 안상학 선배님은 저 뒤에서 숨어서 계시고 저희가 시를 쓰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왔다 뭐 이랬더니 선생님께서 방이 너무 누추해서 그러니까 너무 좁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을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저희가 비가 맞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빨리 가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아갖고 그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갔었는데 사진을 한 장도 못 찍고 온 게 아무도 상학 선배가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인연으로 저를 낭독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되게 낭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읽어야 되는 시는 박물장수 할머니인데 이게 안동 사투리가 나와요. 아까 이영광 선배가 읽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읽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물장수 할머니 권정생. 박물장수 할매가 엉덩이 빼딱빼딱 오신다. 요롱 달린 사립짝집 들여다보고 동백기름 사이소 안산이덩. 그러니까 이내 빼딱빼딱 가신다. 돌담 너머 집 넘겨다보고 상침마늘 사이소 안산이덩. 우물한 집 들여다보고 참빛 안산이껑 안산이덩. 저런 아무도 안 사네. 할매가 불쌍해진다. 해질녘에 동리 어기길에 선 내 눈이 땡굴. 저만치 가시는 할매 등허리에 묵직한 곡식자루가 얹혀 빼딱빼딱 가신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낭독해주신 두 분 시인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넘겨주시죠. 네. 네. 이건 뭔가요? 선생님이 1967년도 3월에 일본에 계신 형수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넘겨주십시오. 해석된 걸 읽어드릴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 그 정생 써있죠. 미래자 씨가 이제 형수님 성함이십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읽을까요? 네. 형수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온 듯합니다. 저도 몸이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은 밥 한 공기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쁜 일은 제가 쓴 동시가 2편 기독교 교육과 아동문학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평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좋은 동시를 많이 쓸 수 있는 분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는 모두 200편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예쁜 동시집 한 권에 싣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한 가지 소망은 허락해 주시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 67년도, 그러니까 66년도 12월 30일 날 선생님 수술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수술. 첫 번째 수술 잘못되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난,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는 중이었고, 그런 가운데도 투고했던 작품들이 기독교 교육하고 아동문학지에 실렸다는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몸이 나아가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때는 병원비다, 보고 싶은 책이다, 이런 편지들 왕래가 잦을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대 카데트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 뱃속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오줌을 배설을 연결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 카데트는 일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 그래서 일본 형에게 편지를 해서 그것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편지와 같이 이 편지를 따로 이래 쓰셔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게 처음 알려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생님 등단이 69년도 강아지동 기독교 교육지에서 제1회 현상국 당선된 거, 그게 이제 첫 등단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3월 11일 지난해 일본에 가서 이 편지를 받아오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67년도에 이미 동시로 두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때 그 열악한 문단 아동문학계의 상황을 비춰보면 소위 등단이라고 해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몸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언제쯤 동시집 한 권 낼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선생님 다시 힘을 얻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9년도에 강아지똥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란 터울이 있지만, 이때 얻은 격려가 선생님 삶의 어떤 희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돋워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200편의 시들을 완성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습작이 아니고. 이때 단련된 어떤 문장, 동시의 문장이 강아지똥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조금 이따 이정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겠지만, 그 강아지똥 동화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시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런 어떤 동시에 대한 열망, 노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또한 이때 얻은 힘이, 격려가 강아지똥을 동화화 시키는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게 선생님 유품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직접 그린 거죠? 동시 삼배치마입니다. 이 노란색은 니스를 이렇게 칠하십니다. 그리고 저 글씨들은 다 따서 이렇게 붙여서 니스를 칠하신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15 전후에 어릴 적, 어기랑 뭐 이런 이야기들, 그때 슬픈 일, 기쁜 일을 써본 거라고. 글, 그림, 권정 선생, 얼마나 시집을 내시고 싶은, 당신께서 손수,
시집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루빗 사파도 그리시고. 이거 장마다 뭐라 그래? 루빗? 네, 장마다 있는 거요. 장마다 넘어가는. 이런데 부구성할 때 이제 삼배치만 네. 컷 사파 넣고 직접 그림을 그렸었어요. 꽃가마와 차례가 바뀌었으면 메모까지 해두셔. 네. 네. 넘겨보시죠. 64년도 1월 10일 날 묶었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지워져 먹어서. 이게 이제 지난해 영인본 형태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총 98편의 동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다음 넘어. 수요북콘. 네. 아마 권 선생님의 문학이 이렇게 계속 살아남으시는 거는 제가 네. 생각할 땐 누구나 다 독자가 나름대로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강아지 똥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살면서 나는 정말 쓸모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어렸을 때 갖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줄 거고 몽실 언니나 점등이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러한 개연적인 6.25를 비켜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작품 경향이 좀 달라져요. 달라져가지고, 희망. 나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고 좀 더 자연, 생태 속에서 함께 자라고 싶은 그런 랑랑별 떼따구이나 밥대기 죽대기나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8푼이네, 설명제 이런 거 보면은 거긴 또 굉장히 해악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참 이게 재미있고 웃기고 그러면서 즐겁게 나가는. 그래서 이 권쌤 동화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삶을 다가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선생님은 이따가 잠깐 보실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권정생 선생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너무 마무리를 먼저 해버렸네. 그만. 네, 조금 전에 한 게 전 마무리입니다. 네, 우리 안사랑 선생님, 우리가 권정생 선생님의 어떤 점을 본받고 이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본받고 싶지만 네. 그릇이 안 돼서 어렵고요. 네. 발 뒤꿈치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걸음이 느려서 어렵고요. 그냥 저는 또 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네. 권정생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의자 좀 정돈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권정생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곳하고도 영상으로 인터뷰를 남기지 않으셨는데 저희 연북TV에서 생전에 생애 유일한 영상 인터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안현미 시인이 가서 너무 좁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보시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즘 흔히 말하기를 세상이 달라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이 달라지게 한 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건데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동화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세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그 작가는 세상에 달라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아마 다른 동화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그 뭡니까? 짜장면에 불어요입니까? 예. 그걸 읽으면서 참 이런 사람 그걸 쓴 사람이 아마 이거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옆에서라도 겪었구나
아, 요즘 아이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이래 읽으면서 점점 뭔가 마음이 따뜻해 오는 그런 것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제가 뭐 어떻게 모든 걸 갖다 판단하고 제 눈으로만 이렇게 잣대로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앞으로 그 누구지요? 박기범 선생 문제 하나 짜장면 불어요 같이 아마 아이들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뭐 꼭 착한 모습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모습을 좀 그리는 동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자연스럽게 쓰여지자면은 그 자기가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시적인 환경은 지금 난 하나도 몰라요. 그래 요즘 아이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앞서가 버려 그런 쪽에는. 그러니 아이들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이 앞서서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애들은 어차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데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되어 비뚤어지게 되는 원인도 사회가 만든 거거든요. 이런 자연 속에서는 아이들이 절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뭐 요즘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데 그 텔레비전, TV 저것도 문제래요. 제가 어른들도 저걸 보다 끔찍하면 나는 끄거든요. 그 뭐 연속극 드라마 같은 것도 저걸 왜 저렇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또 대중 가요들도 그렇고 그 폭력물도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600만 불 사나이 같은 거 보고 애들이 추억 공중에서 뛰어내린 흉내 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저거 뭡니까? 요즘도 후세인 사형 그 동영상이 TV를 통해서 방영돼서 뭐 여기저기 애들이 그 흉내 냈다고 목매가지고 자살하는 흉내 내다가 7명이나 죽었다대요. 그거는 즉각 영향이 가거든요. 그런데도 교육하는 사람들은 별 영향이 없다 그러거든요.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음란물이 이런 거. 그러니 요즘 폭력이 아닌 건 없습니다. 그 안동 씨가 볼 일이 있어도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쯤밖에 못 가는데 도무지 무서워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마지막 영상에 마음이 참 뭉클해지는데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멀리 대구에서 와주신 분 계십니다. 이정도 동아구연가 선생님이신데요.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를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색동해죠? 네, 색동해 대구지회 부회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강아지똥 구현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강아지 똥은 아이들을 위한 작품인데 그 아이들이 쓰면은 좀 소름 돋듯이 좀 귀엽게도 하는데 지금 어른들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어른용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꼬부랑꼬부랑 시루굴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혼자 있던 강아지 똥은 무척 심심했지요. 어휴, 심심해.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그때 참새 한 마리가 푸르르 날아왔어요. 강아지 똥은 반가워 소리쳤지요. 참새야, 어서 와. 나랑 같이 놀자. 어휴, 냄새. 넌 똥이잖아? 더러워서 같이 놀기 싫어. 참새는 얼굴을 찡그리며 날아가 버렸어요. 뭐? 내가 더럽다고? 그래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었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지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 좀 봐주세요. 아휴, 앞만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모두 찌꺼기뿐이고.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어요. 난 역시 아무데도 쓸모없는 찌꺼기 뿐인가 봐. 강아지 똥은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옆에 있던 민들레 싹이 쑥 얼굴을 내밀었어요. 넌 누구니? 난 민들레야. 민들레? 난 예쁘고 노란 꽃을 피우지. 그래. 꽃은 어떻게 피는데?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면 돼. 그래, 그렇구나. 난 아무래도 쓸모가 없나 봐. 그런데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단다.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해. 뭐라고? 내가 꽃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 강아지 똥은 더욱 너무 기뻐 민들레 싹을 와락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의 몸은 잘디잘게 부서져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줄기를 타고 올라가 예쁜 꽃을 피웠지요. 방긋방긋 웃는 민들레의 꽃송이엔 강아지 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어른을 위한 구현 버전도 새롭군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행사들이, 시간들이 모두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무대, 왼편에 있는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릴브로 홍대점 저희 설치됨에 대해서 책을 구매하신 분들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끝나고 저자 사인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정생 선생님의 유언장에 남기신 친필을 저희가 하나하나 모아 붙여서 작은 책갈피 선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이쪽 자리에서 저희 안상학 처장님, 시인님과 함께 책 속에 끼일 수 있는 책갈피 꼭 받아가세요.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을 적시고 또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요북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독서회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최강식 문화체육부 장관과 문용린 독서회 추진위원장 그리고 소설가 조경란 씨가 주빈으로 오시는 가운데 가수 이하립 씨의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수요북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